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진입니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절기상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진화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이번 주말이 다시 고비인데요. 일요일에는 강원 동해안에 불을 부른다는 양간지풍이 예고돼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중 하나인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든 양양 산불 모두 4월 양간지풍 시기에 일어났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지금이 딱 산불 나기 쉬운 환경입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다나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라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차기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만큼 여야 총선 경쟁 벌써부터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총선 D-1년 강원도 총선 전망이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 콕 집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황 전 의원님. 네.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예. 일단은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느냐, 또 지지를 얻지 못하느냐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민주당에 대한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거대한 야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대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관전 포인트 찝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내년 선거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금 1년쯤 지났는데 실적이 너무나 겹쳐서 이제 어떻게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지지율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정부, 저는 올해 정치를 보면서 분석해 왔지만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도 그렇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부분 등등 어느 분야에서 딱 잘했다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주변과 관련한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런 얘기들이, 루머들이 막 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정부는 이런 것을 정책으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법적인 방법, 수사를 하고 말이죠. 라이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이런 걸로 풀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되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차기 총선을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 중요한 사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다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최소화하는 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잘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윤석열 정권의 낮은 인기를 만회할 만큼 뭐 인상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든가 그러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실정을 최소화해서 그 부정적 결과를 줄인다는 것. 예.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든 자기 그 뒤에 있는 어떤 배경인데,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낮은 인기를 어떻게 좋은 그 의정 활동으로 또 좋은 정책으로 메꿔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야당의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예봉 같은 걸 어떻게 좀 의미 있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역시 현재는 어떻든 그 국회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수권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선거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황 전 의원님은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인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민주당의 경도된 쪽으로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이재명 사법 리스트가 저는 그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다수 야당의 대표가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이제 야당의 관점에서 한번 좀 봤고요. 여당의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은 국민을 통합하고 또 아우르고 예. 좀 함께 가는 모습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역대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어느 당이 잡느냐가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되었는데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도야도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중도층에서 이 여야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내년 선거 시점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가 가장 예. 중요한데 그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은 당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당 밖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당 내에서도 여러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또 여러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좁아진 형태의 공천이라든지 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예. 그 여러 파벌이라든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선거 국면에서 같이 모아나가고 힘을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대통령도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 예. 그리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네. 것들이 함께 좀 맞물려줘야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황 전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드려야 될 질문은 역대 선거 방송하면서 적중률이 높았었던 노스트라다무스에서 왔었던 김스트라다무스와 아하. 이제 부채도사에 기인한 황 부채도사로 돌아가셔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년 남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먼저 황 부채도사님 어느 정당이 몇 석 가져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부채를 또 한번 들어야 되겠 한번 휘둘러 주셔야 돼요. 그냥 현재로서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예. 저의 희망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의힘이 그래도 다수 의석을 과반 의석을 좀 넘겨서 예.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한 155석. 155. 예. 그래서 아주 많은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예. 과반은 그래도 넘기는 승리를 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바람을 심어봅니다. 국민의힘 155석 나왔습니다. 김스트라다무스께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네,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민주주의의 그 시험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네. 지금 같은 이런 형태의 실정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표를 많이 주셔서 과반을 넘겨준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자기 정당의 지지율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쪽이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2019년 선거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얻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야당이 뭘 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코로나 정국 하에서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코로나 관리를 잘했다. 예.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업적 같은 것이 기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 여당이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숫자를 뒤집으면 그게 민주당의 의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만 바뀌었군요. 네, 국민의힘 155석, 더불어민주당 155석. 네, 숫자는 통일하는 거로 하도록 하고요. 통일하는 걸로 하고. 하지만 예, 정당이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예. 근데 아직 내년 총선 룰이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죠. 여야가 약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개특위가 마련한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를 하는데 김 교수님, 네. 전원위에 상정되는 세 가지 안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그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원래는 굉장히 단순한 소선거구제인데 예.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꾸 복잡해지고 있어요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세 가지 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면 우선 이 생방송 이 여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개념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조합해서 지금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선거구제는 다 아실 거예요. 1등만 뽑는 선거구 제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중선거구제 얘기가 지난번에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중선거구제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한 8명 정도 뽑는 것을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중선거구제라고 하는데 지금 제도는 우리나라는 한 4명, 5명 정도까지 뽑는 거를 생각하는 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게 이제 비례대표제예요. 근데 비례대표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병립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을 위해서 던져진 표가 비례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요. 병립제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투표해서 그 비례대표를 위해서 던진 표만 계산돼서 나오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있다든가 도시 지역이 비대해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립제하고 또는 연동형 이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서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게 2개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선거구제를 아예 도입을 해서 지금 도농복합 선거구제인데요. 농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합쳐서 중선거구제를 가져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비례대표 선거제를 같이 가져가는 굉장히 복잡하죠.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그 하나의 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좀 더 단순화해보죠. 그럼 황 전 의원님, 그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지 간에 8석인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서 9석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강원도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죠. 어떤 선거구제가 유리한 거예요?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가장 적합한 그래요?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 중에 도농복합형 이제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복합한 그런 안인데 그 안을 말씀드리면 한 자치단체가 현재 인구 상하한선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지금은 거의 22에서 23만 명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역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 자치단체에 국회의원이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그래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 자치단체를 4명을 묶어서
한꺼번에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작은 도시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명을 뽑는데도 몇 개의 군이 합쳐져야만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7, 8개 군이 또 하나로 묶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룡선거구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의 소위 말하는 군 단위의 지역이 많은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그거는 대표성도 그렇고 지역구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 예상하는 바로 만약에 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지금까지 저도 국회에서 헌법 개정과 또 이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도 맡아서 활동을 해봤는데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건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예. 이번에도 김진표 의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걸 바꿔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원위에 붙여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맺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석이 만약에 뭐 300석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8개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어쩔 수 없이 가장 합리적인 제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시간만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말씀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그 강원도에 유리한 게 뭐죠? 제가 그 도민들께 유권자들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원도에 유리하다고 하는 게 뭔지 생각하면 대개 강원도 의석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국회의원 수가 많이들 늘어나는 생각하지 거. 않는 거죠. 예. 네, 하죠. 그런데 우리 의석이 늘어나려면 다른 쪽에서 하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쪽의 의석들은 전부 다 헐렁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가져오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의석을 가지고 이제 정해진 의석 가지고 나눠야 하는데 지금 춘천 2석, 원주 2석, 강릉 1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3석을 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시군이 나눠야 되는 그런 그림이 사실 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도저히 국회의원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커버하기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3사람인데 3사람이 커버하기 어려운 그런 넓은 선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무언가를 바꿨을 때 딴 데서 의석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강원도로서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 전 의원님,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대선하고 지선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어요. 네. 내년 총선까지 이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평가는 대단히 빨리 바뀌고 또 선거 목전에서도 목전에 가서야 이제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까지도 여러 변수들을 놓고 최선을 다할 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앞서서 국민의힘이 이겨내기 위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안들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과 지선 거치면서 쓴맛을 좀 봤단 말이죠. 그렇죠. 내년 총선은 어떤 분위기로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민주주의가 어떤 그 선거라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둘 다 열심히 잘하는 두 정당 또는 나머지 정당들도 군소 정당들도 그걸로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잘 못하는 것 가지고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사실 건전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도내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 번 논의했지만 이런저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온 김진태 도정이. 근데 총선은 전국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무래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그 이어간다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 분명한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그것을 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의 민심을 받아들일 만큼 잘하고 있느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원하는 것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여건은 좋다고 생각해요. 이길 수 있는 여건은 좋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는요. 1년 남아서 그런가요?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과 조심스러운 말씀들을 오늘 해주셔서 원래 이게 점 잘 보려면 약간 좀 밑바닥도 깔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두루뭉술하게 가야 되고 그런 건지 잘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내 선거구 중에서 가장 핫한 곳 두 군데 정도 꼽으라고 하면은 정치 1번지 춘천하고 진보 진영에서 강세를 점하고 있는 원주 을선거구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은 사수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두 분은 춘천갑과 원주 을선거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김미석 교수님. 자, 이제 춘천 갑의 경우는 허영 의원인데 허영 의원이 이제 춘천 최초의 민주당 사실은 그렇습니다. 출신 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성이 되는가, 재선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춘천 갑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번에 상대방이 누구였냐 하면 그 김진태 지금 현 도지사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김진태 도지사를 어떤 후보로 대체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지명도 있고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원주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선을 지향하고 있는 송기현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에 지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뭐랄까 가능성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힘든 일이고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비슷한데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뭐 유망한 후보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상당히 망설이는 느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해요. 예. 이제 그래서 지켜야 되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현역의 이점이 있지만 도전하는 쪽에서는 역시 어떻게 좀 경쟁력있는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황 전 의원, 김 교수님은 대항마가 없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없다는 없다는 게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아닙니다. 예, 네네.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황 전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춘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춘천이 그래도 좀 보수 성향이 좀 강한 편이라고 저는 그렇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네. 중요한 것은 춘천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춘천 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좀 걱정들이 예.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춘천 시민들의 이런 걱정들을 조금 상쇄해내려면 그래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춘천 시민들을 설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걸 또 담아낼 수 있는 이제 인물이 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내고 나면 뭐 민주당 소속의 시장과 또 집권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또 합을 잘 맞춰 나가면 저는 춘천이 수보로서의 좀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높여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좀 예상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원주에 있어서는 원주을의 경우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표심에서도 봤을 때 강원도에서 가장 진보 성향의 표가 두텁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래서인지 우리 국민의힘 쪽에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막강한 후보들이 이렇게 좀 출마하지 못해왔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원주 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한 좋은 후보 발굴 또 아니면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네.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원주을도 탈환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강원도가 물론 국민의힘에서 바라기는 8석 전체가 다 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길 바랄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싶네요. 여유가 생기셨네요. 교수님, 네, 그 춘천 갑하고 원주울 선거구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구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관전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제 약간 더 춘천 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기호 현 의원이 예. 이제 거치가 사실 굉장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거치가 주목이 되는데 뭐 재선을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뭐 거기도 역시 지금 현재 그 전성 위원장이 저 지역구를 맡고 있는데 예.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을 그때까지 끌어올 수 있냐 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원주 갑이죠. 원주 갑의 경우에는 박정하 의원이 이제 지금 맡고 있는데 이제 보궐선거로 됐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광재 전 의원이 이제 의원을 박차고 나간 것, 도지사에 출마한 것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욕심을 낸 것이 아니라 적절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은 현재까지 아무래도 국힘 쪽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 분 다 윤핵관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총선 D-1년 강원도 총선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두 분 생각이나 바람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먼저 황전호 의원님. 지금 우리가 1년 앞두고서 이 방송을 했듯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벌써 1년, 벌써 1년. 아직 1년. 예. 벌써 1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년을 남겨두고 유권자분, 도민들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됐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1년 뒤에 이 현역 의원을 다시 당선시켜주는 것이 옳겠는가에 대한 냉정한 심판대에 섰기 때문에 어쨌든 남은 1년 동안 굉장히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고 또 유권자들과 최선을 다해서 스킨십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 아직 1년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선거는 1년이라는 기간을 남겨두고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또 공천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좀 되엎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 알겠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죠. 어떤 자,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또 여당에게 사실은 전체 정치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말입니다. 천주교 미사하러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어서이다. 그런 자세로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1년, 아직 1년, 그리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로 오늘 이슈워드가 정리가 됐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총선 승리는 절실하겠죠. 이사인 이슈는 계속해서 총선 레이더를 켜고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시간 앞으로 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김기섭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월 5일 수요일 생방송 더이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